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 통합과학 세 번째 시간으로 찾아온 이영문입니다. 네, 어제까지 수업 다들 너무나 잘 들어줬어요. 조회수도 어쨌든 높고 평균 시청 시간도 물론 좀 짧긴 하지만 꽤 높은 걸로 봐서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수업을 들어준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예, 그렇게 수업을 잘 들어줬고, 그래서 오늘 3차시 우주 초기에 만들어진 원소 마지막 시간으로 이제 수업을 마치고자 합니다. 어제는 어제 그 동영상을 나중에 살펴보니까 뒷부분에 이게 좀 잘린 부분이 발생을 했더라고요. 우선 미안하다는 말 좀 할게요. 그래서 그 부분 잠깐 그 그림 다시 보여드리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 그 다음 수업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우주 배경 복사와 우주의 원소 분석에 대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어제 우주 배경 복사를 딱 하다가 직전에 그만뒀었죠? 그래서 그 내용 설명을 하고 그다음 우주의 원소 분석을 할게요. 자, 먼저 어제 얘기했던 거 간단하게 좀 보겠습니다. 자, 어제 수소 헬륨의 질량비 그림이 순간 좀 날아갔었죠? 제 얼굴 부분에 겹쳐가지고 좀 실수였는데. 자, 어쨌든 요 양성자 대 중성자의 비율에 대해서 오늘은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뭐냐면 어제 양성자와 중성자 중에서 중성자가 양성자로 변환되는 비율이 점점 시간이 갈수록 커진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왜 그랬다고 했을까요? 왜? 자, 왜냐면 중성자가 양성자보다 좀 더 큰 질량을 가지고 있고 중성자가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양성자로 변한다 그랬는데, 갈수록 온도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양성자가 얻을 수 있는 에너지의 비율이 작아지면서 양성자에서 중성자로 가는 비율은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서 양성자가 점점 많아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양성자 대 중성자의 비율이 이렇게 7대 1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자, 그럼 그 와중에 이제 온도가 점점 더 낮아지게 되면 어떻게 된다? 바로 이 수소 수소 원자핵이, 그러니까 양성자와 중성자의 이제 핵융합, 수소 원자핵들이 그 핵융합을 일으키면서 죄송해요. 수소 원자핵, 그러니까 저 비율이 저렇게 되면서 이제 핵융합이 일어나면서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이 이제 세상에서 나타나게 된다라고 했는데, 자, 그 결과 그럼 수소와 헬륨은 어떤 질량비를 갖는가 해서 이 그림을 제가 어제 썼었습니다. 그 오른쪽에. 자, 보면 수소 원자 지금 제가 14개를 그려놨어요. 14개를 그려놨고, 헬륨 원자, 수소 원자이면서 이제 양성자 14개를 그려놨고, 자, 중성자 2개를 그려놨습니다. 자, 7대1의 비율이죠. 자, 이렇게 되어 있으면 만약에 이제 헬륨 원자이 구성된다면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로 이루어지게 돼요. 자, 이 4개가 모여서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지고, 자, 나머지 양성자 12개가 각각 수소 원자핵 하나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12개의 수소 원자핵이 만들어져요. 자, 그래서 실제 여기서 개수비가, 자, 수소 원자핵 대 헬륨 원자의 개수비는 12대 1이 된다라고 했고, 자, 그에 반해 질량비는 수소 대 헬륨이 얼마가 된다? 3대 1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수소 대 헬륨비 3대 1이 되는 이유는 왜? 자, 수소 하나랑 헬륨 원자의 하나가 갖는 질량비가 1대 4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거를 반영을 하면 전체, 즉 우주를 구성하는 수소 대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자, 이 3대 1이 지금까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주에서 측정 가능한 걸로 추정을 해보면, 지금 현재 우주의 수소 대 헬륨비도 3대 1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모든 물질은, 우주를 구성하는 물질은 언제? 이 빅뱅과 함께 만들어졌다라는 증거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가장 핵심적인 증거니까 꼭 기억하라고 했죠. 자, 어제 이 내용을 그림과 함께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미안합니다. 자, 그럼 이제 어제 배운 건 넘어가도록 하고, 자, 이제 오늘 배우는 거. 자, 오늘 배우는 거. 자, 바로 우주배경 복사입니다. 자, 우주배경 복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면, 이제 좀 알아둬야 될 게 있어요. 자, 우주배경 복사는 어제 언제 튀어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어제 얘기한 거. 자, 어제 얘기한 바로는 우주 빅뱅 이후. 우주 빅뱅 이후, 얼마 후? 네, 38만 년 후. 자, 38만 년 후에 우주배경 복사가 나타난다라고 했는데, 자,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자, 우주배경 복사가 나타난 이유는, 자, 뭐냐면, 자, 38만 년 후에 나타난 이유는, 자, 온도가 어디까지 떨어졌냐면, 자, 우주의 온도가 3000 켈빈까지 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3000 켈빈까지 떨어졌다라는 건 정말 온도가, 물론 우리가 보기에는 되게 높은 온도지만, 정말 초반의 우주 온도에 비해서 엄청나게 낮은 온도가 되었고, 자, 이 과정이 3000 켈빈이 되면 이제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 자, 이 일이 발생을 합니다. 자, 우주를 떠돌던 이제 광자. 자, 이 빛이 드디어 해방이 돼요. 여기서 해방이 된다라는 말은 뭐냐면, 자, 기본적으로 빛은 이 3000 켈빈 이전에는 계속 뭐에 방해를 받았냐면, 전자에 흡수되고 막 이래요. 전자랑 막 양전자랑 막 이런 애들이 방해를 하니까, 자, 계속해서 이 전자에 의해서 자, 계속 뭐 흡수했다가 방출했다 이러면서 이 실제로 빛이 그 우주 공간에 있는 시간이 매우 적습니다. 자, 그랬는데, 자, 이 전자가 이제 어디에 포획된다라고 했어요. 자, 어디에 포획되냐면, 자, 바로, 자, 수소 원자핵. 아니면 이제 헬륨. 자, 헬륨 원자핵에 포획이 되게 됩니다. 네. 왜냐면, 온도가 낮아지면 이 전자에 당연히 어떻게 돼요? 활동성도 떨어지게 되고, 그래서 이 수소 원자에 쭉 하고 잡혀지게 돼요. 무슨 힘에 의해서? 전자기력에 의해서. 자, 그렇게 수소 헬륨 원자에 포획이 되면서 이 빛은 이제 드디어 자유를 얻게 되죠. 네. 그래서 자유롭게 우주 공간을 떠돌기 시작하는데, 자, 이때의 빛의 파장은, 그러니까 이 빛의 파장이 왜 중요하냐면, 자, 여기서 이 3000 켈빈과 연관이 돼서 그렇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3000 켈빈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봐야 되는데, 뭐냐면, 3000 켈빈이라는 우주의 온도는 그럼 어떻게 측정을 하는 걸까요? 3000 켈빈이라는 우주의 온도. 자, 우리가 온도를 측정하려면 기본적으로, 자, 뭐가 필요해요? 자, 우리 온도계를 쓰죠. 만약에 온도계면. 자, 이 온도계를 이 물체에 대거나, 아니면 적외선 온도계 같은 거 요새 어떻게 해요? 물체에 쏘죠. 코로나 아닙니다. 자, 그냥 잠깐 그런 거예요. 자, 이 3000 켈빈이라는 온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이제 물체라는 게 존재를 하고, 그 물체에 뭔가를 대거나 측정하거나 해서 우리가 온도를 측정하는 건데, 자, 우주라는 거는, 우주 이 공간의 온도는 측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생각을 해봐요. 측정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 물체로 존재를 하는 게 아니니까. 자, 그래서 여기 이 당시의 온도 3000 켈빈은 어떻게 측정이 된 거냐면, 자, 이 빛들이 이제 떠돌아 다니잖아요. 자, 이 빛의 파장을 측정을 합니다. 파장을 측정을 하면 이 빛의 파장이, 자, 3000 켈빈의 물체에서 나오는 빛의 파장과 유사한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때 우주의 온도를 3000 켈빈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 빛의 파장은 뭐에 비례를 하게 되냐면, 빛의 파장은 뭐에 이제 반비례를 하게 되냐면, 그러니까 즉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파장의 길이는 짧아지게 되는데, 자, 그래서 파장은 온도에 반비례를 하게 됩니다. 파장의 길이는. 자, 그래서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파장이 짧게 측정이 되는데, 지금 한 우주 초반에 비해서 지금 현재 빛의 파장은 약간 길어졌겠죠. 온도가 어떻게 됐으니까? 낮아졌으니까.
자, 그래서 이 빛의 파장을 통해서 자, 그 당시 얻은 그 3000켈빈의 빛, 3000켈빈의 그 우주 온도에서 발생하는 그 빛은 전자로부터 해방이 돼서 이제 자유롭게 떠돌아다니게 되고 이제 드디어 이제 빛이 뭐 자유롭게 떠들어지게 됐다. 그래서 이제 뭐 불티움한 이제 뭐 전자구름 거기를 벗어나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게 벗어난 빛이 왜 우주배경 복사라는 이름으로 지금 현재 있느냐? 자, 요 3000켈빈의 빛이 만약에 빅뱅 우주론 하에서 3000켈빈의 빛에서 나오는 3000켈빈의 그 빛이 이 우주 공간을 떠돈다면 지금까지도 아마 발견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동시에 이때 다 같이 3000켈빈의 빛이 발생을 해버렸으니까. 자, 그런데 자, 이 우주 배경 복사라는 게 이론적으로는 다들 좀 알고는 있었는데 이때 나온 빛이 아직까지 우주 공간을 떠돌다가 우리는 발견이 돼야 된다라는 걸 알고 있었는데 사실 한동안 발견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던 와중에 자, 누가 발견을 했느냐? 바로 펜지어스와 윌슨이라는 이제 사실 전파공학자였어요. 전파공학자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자, 이들이 발견하는 과정 되게 웃긴데, 이들은 우주에서 오는 우주 관련된 거 연구하던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냥 뭘 했냐면, 물론 우주와 관련된 일을 했습니다. 이제 뭐 통신위성과의 그 전파 이런 거를 통신위성과의 전파 이런 걸 분석을 했기 때문에 우주 관련된 일을 했는데, 자, 그런 통신위성 관련된 실험을 하던 중에 자, 1964년 어떤 일을 했냐면 이제 전파 망원경 안테나. 자, 안테나 이런 빛과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다양한 전자기파들을 캐치하기 위한 안테나를 이제 세우고 열심히 통신을 듣는데 당연히 뭐가 자꾸 섞여요? 뭐가 자꾸 섞였냐면 이때 잡음이 자꾸 발견이 됩니다. 자, 이 잡음이 발견되는데 이 잡음을 줄여야 돼요. 잡음을 줄여야 되는데 당연히 뭐 별짓 다 했어요. 뭐 라디오 실제 뭐 인간이 만드는 라디오를 제거를 하고 그리고 또 뭐까지 했냐면 그렇게 뭐 인위적으로 발생하는 소음들까지 다 제거를 했는데 자, 이상하게 잡음이 생겨서 안테나를 다시 한번 가보니까 뭐가 있었어요? 자, 비둘기가 거기 둥지를 틀고 있어요. 당연히 똥으로 도배가 됐겠죠. 자, 그래서 이 비둘기까지도 쫓아냈어요. 그리고 똥을 다 치웠어. 자, 그런데도 뭐가 계속 발생을 했다? 잡음이 사라지질 않는 겁니다. 자, 사라지지 않는 잡음을 이상하다 해서 오히려 이제 반대로 이 잡음만 남겨서 여기서 말하는 잡음은 우리가 말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러니까 원래 의도치 않았던 전자기파들이 계속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자기파들만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이 잡음이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건가 분석을 해보니까 이 잡음에서 발생하는 그러니까 이 잡음으로 오는 전자기파들의 대역이 어떤 거랑 비슷했냐면 이 잡음이 2.73 켈빈의 물체에서 발생하는 전자기파와 비슷한 거예요. 자, 그럼 이거는 그럼 어디서 온 거냐? 바로 우주에서 왔다라는 게 밝혀진 거죠. 2.73 켈빈의 그 전자기파들이 이 안테나를 다 돌려서 보니까 우주의 전방에서 동시에 쏟아지고 오고 있던 거예요. 자, 그럼 이게 바로 뭐다? 이게 바로 우주 배경 복사다. 이게 이제 우주 배경 복사로 밝혀지게 됩니다. 선생님. 그런데 이 우주 배경 복사는 원래 이 3000켈빈 아니었나요? 3000켈빈 아니었나요? 자, 그럼 왜 3000켈빈의 우주 배경 복사가 왜 2.73켈빈이 됐을까요? 자, 바로 우주가 뭐 했기 때문에? 우주가 팽창을 했기 때문에. 자, 팽창을 하면서 당연히 팽창을 하나 할수록 온도는 낮아진다 그랬죠. 근데 우주라는 게 어떻게 그럼 온도가 어떻게 낮아졌지? 공간인데. 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이 당시에 있었던 파장의 길이가 이 정도였다면 네, 어이구. 또 실수할 뻔했네요. 또 실수할 뻔했어요. 자, 이 당시에 있었던 그 파장의 길이가 이 정도였다면 자, 그랬다면 자, 여기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팽창을 하게 돼서 팽창을 하면 자, 이 파장의 길이가 어떻게 된다? 파장의 길이가 이런 식으로 길어지게 된다. 왜냐면 그 공간 자체가 늘어나 버리니까. 이 파장도 같이 쭉 하고 늘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파장이 늘어났다는 얘기는 온도가 낮아졌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 2.73 켈빈 실제로 계산을 해본 결과
그 당시에 뭐, 그러니까 우리가 계산한 팽창과 우주의 크기와 지금의 크기를 비교했을 때 2073 켈빈이 맞다. 그래서 이 우주병의 목사가 실제로 측정이 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1964년에 펜지어스와 윌슨에 의해서. 자, 펜지어스와 윌슨은 그래서 결국 이 실험 결과로 1987년에 87년 맞나? 네, 87년 맞을 거예요. 87년인가 78년인가? 네, 그때 노벨상을 타게 돼요. 이 공로로 인해서. 자, 근데 그러면 허블은 탔을까요? 못 탔을까요? 탔어요. 안타깝게도 허블은 타지 못했습니다. 왜냐면 그 당시 천문학 위상, 허블이 살았을 때의 천문학 위상이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물론 허블이 개척한 그 이후에 이제 다른 천문학자들은 많이 탑니다. 이 펜지어스와 윌슨처럼. 뭐 안타까운 일인데 허블은 뭐 허블 이름 자체로 뭐 노벨상보다 더 유명하기 때문에 예, 뭐 괜찮겠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우주배경 복사가 발견이 되고 이 우주배경 복사의 특징 바로 뭐냐면 우주에 어디서 온다? 우주의 모든 방향에서 오게 된다. 이게 가장 큰 특징이에요. 자, 왜냐면 이게 우주가 한꺼번에 모든 그 한 점에서 모두가 폭발했기 때문에 다 똑같은 형태의 3000켈빈, 그 전 공간에 3000켈빈의 빛이 동시에 방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우리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이 지구의 왼쪽, 오른쪽, 뭐 위, 아래 이 전 방향에서 당연히 다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한 점에서 출발한 우주론, 뭐 빅뱅 우주론의 가장 핵심적인 증거가 됩니다. 자, 이게 앞에서 얘기한 질량비, 그러니까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와 함께 두 번째 아주 핵심적인 증거가 돼요. 뭐냐면 빅뱅 우주론의 아주 큰 증거. 빅뱅 우주론의 아주 큰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증거는 꼭 기억을 해주세요.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제 지금 이 그림은 이제 2013년에 이제 플랑크 위성이 관측한 건데 여기서 색깔이 다르죠. 이 색깔은 온도를 나타내는데 이 온도가 아주 크게 차이 나는 게 아니라 2.73 2켈빈, 2.73 1켈빈, 2.73 0켈빈 그 미세한 온도 차이를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자, 이 미세한 온도 차이는 그럼 뭘 결정해 주느냐? 바로 이걸 결정해 주겠죠. 뭐, 이 주변에 저쪽에 별이 어떻게 있고 저쪽에 별이 어떻게 있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즉 이 우주배경 복사의 그 변화량, 약간의 그 차이들을 통해서 우주의 뭐 별들이나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데 아주 큰 도움을 받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우주배경 복사는 우주배경 복사 되게 중요하겠죠. 딱 봐도 중요한데 이 중요한 이 우주배경 복사는 자, 이 첨부 영상 원 링크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펜지어스 윌슨의 그 우주배경 복사 발견을 다룬 다큐멘터리 일부분인데 유튜브 영상 첨부했으니까 자, 봐요. 같이 보면 좋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 우주배경 복사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자, 바로 이제 오늘의 마지막. 자, 그러면 이 그 우주배경 복사는 뭐 나왔는데 그러면 이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는 도대체 우주에서 어떻게 구하느냐? 이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별들의 별들이 어떤 원소로 구성되어 있는지는 어떻게 알아내느냐. 자, 그거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할게요. 자, 이제 마지막 페이지로 넘어가시면 돼요. 자, 마지막 페이지로 넘어가시면 자, 페이지로는 몇 페이지냐면 네, 페이지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 페이지. 자, 넘어왔죠? 자, 그 페이지의 이제 핵심 거는 스펙트럼을 이용한 우주의 원소 분석인데, 여기서 이제 스펙트럼의 종류를 알고, 그 스펙트럼 종류가 뭘 의미하는지만 알면 돼요. 자, 그럼 하나씩 해보도록 합시다. 자, 스펙트럼은, 총 3가지 종류로 나뉘어요, 보통. 자, 뭐냐면, 연속 스펙트럼, 흡수 스펙트럼, 선 스펙트럼인데, 자, 연속 스펙트럼은, 자, 이겁니다. 자, 태양 같은 별이 있어요. 자, 태양 같은 별이 있으면, 여기에 있는 이제 별빛이 그대로 오게 되면, 아니면 이제 태양빛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거를 이제 프리즘과 같은 분광기에다 놓으면, 여기서 분광기는 빛을 이제 이런 프리즘 같은 거에 통과를 시키면 각 스펙트럼의 파장의 길이마다 굴절률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쭉 퍼져요. 그래서 무지갯빛 나오는 거 아마 여러분 많이 봤을 거예요. 자, 그런 거에 통과를 하면은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자, 스펙트럼이 나오게 되는데, 자, 이 스펙트럼은 여러분들 책에 있듯이 어떻게 돼 있어요? 쭉 하고 다 이제 이어져 있죠.
자, 그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걸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얘기를 해요. 별빛에서 나오는 그대로. 자, 이 빛은 어떻게 나오게 되는 거냐면,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뭐 하면 그 빛이 나온다 그랬어요? 온도가 높은 별. 저 온도가 매우 높은 별에서, 그러니까 온도가 매우 높은 별에서는 그 온도에 의해서 발생하는 빛이 있습니다. 그 빛 전자기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가시광선 영역이기 때문에 가시광선 영역에 여러분들 것처럼 빨주노초 파남보 이런 식으로 연속적인 이런 무지갯빛으로 여러분들께 보이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는 건데, 자, 물론, 이런 스펙트럼 말고 다른 스펙트럼도 있어요. 자, 그 다른 스펙트럼 한번 볼게요. 자, 교과서를 보면, 이제 어떻게 돼 있냐. 자, 흡수 스펙트럼이 나오게 되는데, 자, 이 흡수 스펙트럼 뭐냐면, 흡수 스펙트럼은, 자, 이 별에서 나오는 빛이, 자, 어떻게 돼 있냐면, 자, 어떤 특정한, 자, 고온의 기체를 만나게 됩니다. 자, 이 고온의 기체를 만나게 되는데, 이 고온의 기체를 만나게 되면, 이 고온의 기체를 들어오면 이제 순간적으로 흡수했다가 다시 방출이 되는데, 이게 어떤 과정을 거치냐면, 여러분들 아마 예전에 뭐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돼 있는. 그러니까, 자, 이게 그러니까 수소를 대표적으로 예를 들게요. 또 위험할 뻔했네. 자, 수소를 예를 들게요. 자, 이런 수소 원자핵을 간단하게 보면, 자, 이게 수소 원자핵, 그리고 이 주변을 전자가 돌고 있어요. 자, 이렇게 돌고 있을 때, 자, 얘가 이 1층이 아니고 2층으로 순간적으로 올라갑니다. 빛을 받으면 여기 특히 해당하는 게 올라갔다가, 자, 이 올라갔던 애가 갑자기 다시 어떻게 돼요? 다시 뚝 하고 떨어지면서 이 차이에 해당하는 것만큼 에너지의 빛을 만들어지게 돼요. 쭉 하고 나오게 돼요. 아주 몇 가지의 종류의 빛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고온기체 자체에서, 중요한 거, 고온기체 자체에서 발생하는 빛. 자, 고온기체 자체에서 발생하는 이 빛을 똑같이 분광기에다가 놓게 되면, 자, 얘는 어떻게 되냐면, 자, 이런 식으로 아주 일부분만, 그냥 색깔대로 할게요.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이런 특정한 몇몇 색깔의 선만 나타나는, 몇몇 색깔의 빛만 방출하는, 자, 그런 선 스펙트럼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게 몇 개의 선으로 이루어져 있다 해서 선 스펙트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잘못되어 있네요. 방향이.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선 스펙트럼이 만들어지게 되고, 자, 그러면 흡수 스펙트럼은 뭐냐? 자, 고온의 기체가 아닙니다. 고온의 기체가 아니라, 자, 뭐냐면, 이거는 이제 저온의 기체. 자, 저온의 기체가 있을 때, 이 저온의 기체에 별빛이 똑같이 들어가게 되면, 자, 얘와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랑 똑같은 짓을 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아까 고온의 기체에 통한 것처럼 하는데 어떻게 되냐면, 얘는 그냥 흡수만 해서 이 전위만 올리고, 왜냐면 온도가 너무 낮으니까. 그래서 별빛을 흡수만 하고 내뱉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내뱉는 것도 있긴 한데 거의 내뱉지 않고 흡수만 하는데, 자, 그러면서 이 오는 빛을 차단만 합니다. 흡수만 쫙 해서 특정 여기에 해당되는 그 에너지만 쏙 하고 흡수하고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얘네들은 이 빛이 통과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통과를 해서 다시 방출되는 빛들은, 자, 빛들은 이제 그대로 나와요. 그대로 나오게 되면, 자, 얘네들은 똑같이 분광기에다가, 그러니까 여기서는 재방출되는 빛이고, 요거는 그냥 그대로 통과해서 뺏긴, 일부 에너지만 뺏긴 이 빛들이 나오게 되면, 여기서는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스펙트럼이, 자, 이번에는 스펙트럼을 좀 그릴게요. 잘 그리려면, 자, 이런 식으로, 자, 이것도 풀 스펙트럼이에요. 아까처럼. 자, 다 차려져 있는데, 여기서 이제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쭉 몇 군데가 이제 비게 되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구멍이 뚫려 있는.
이런 식으로 구멍이 뚫려 있는 전체 스펙트럼, 이거 빨주노초 파란보요. 빨주노초 파란보에 구멍이 뚫려 있는 형태의 그 스펙트럼이 나오게 됩니다. 왜냐면 이 빈 부분만 여기에 흡수해버리, 이 저온의 기체에 흡수가 되어버리기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어떤 기체냐, 바로 저온의 기체에서 여기서는 이제 저온의 기체에서는 이런 게 발생을 한다. 자, 그래서 요게 이제 바로 뭐냐면 흡수 스펙트럼의 원리입니다. 네. 자, 대충 이제 알겠죠? 별에서 나온 빛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뭔 흡수 스펙트럼, 뭔 선 스펙트럼, 자, 이렇게 나오게 되는지. 자, 그래서 이 스펙트럼 종류를 알아봤는데, 자, 그럼 이 스펙트럼의 종류로 도대체 어떻게 이 그러니까 수소와 같은, 이 기체들의 종류를 어떻게 알게 되느냐? 자, 뭐냐면, 수소는 항상 이 위치에만 선 스펙트럼 만들고, 또 이 위치에만 선 스펙트럼 만드는. 자, 즉, 특정 이 고온의 기체와 저온의 기체의 종류에 따라서 여기에 나타나는 이 선의 위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이제 만약 그 기체가 있다, 미지의 기체가 있다 하면 이 선 스펙트럼 분석만 해주면 그 기체의 종류를 명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 하늘에서 날아오는 빛들의 스펙트럼을 분석을 해주면 이 위치, 이 선 스펙트럼이 나타나는 이 위치에 따라서 어떤 기체들이 섞여 있는지, 자, 그리고 뭐 어떤 기체들, 좋은 기체를 통과했는지, 뭐 이런 것들 다 분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스펙트럼 분석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우주의 원소나 이런 거를 잘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것과 관련된 실험 이제 옆 페이지에 있을 텐데, 오른쪽 페이지에 있을 텐데, 자, 그 실험 영상은 두 번째 첨부 링크가 있습니다. 그 영어로 되어 있긴 한데 다 아실 거예요. 영어 잘 하시잖아요. 네. 수은, 질소, 네온, 수소의 방정관에서 나오는 빛의 스펙트럼 실험을 다뤘고, 그래서 그거 한번 보시면 스펙트럼 위치가 저렇게 되는구나 알 수가 있어요. 자, 스펙트럼은 그래서 보통 이렇게 있으면 자, A라는 게 이렇게, B라는 게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자, 이 두 개가 만약 섞였다. 이게 A라는 기체원소, B라는 기체원소 섞여 있으면, 자, 이게 만약 섞여 있으면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게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네. 자, 그래서 이 두 개가 섞여서 같이. 자, 그래서 이런 거, 그렇게 해서 기체를 여러 개를 찾아내는구나. 안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스펙트럼을 이용한 우주의 원소 분석까지 마쳤어요. 자, 이 내용 어렵지 않죠? 자, 이 첫 번째 영상, 이것과 함께 첫 번째 실험 영상, 첫 번째 다큐멘터리 영상, 두 번째 실험 영상을 참고해서 과제 몇 문제 안 돼요. 정말 몇 문제 안 되니까 꼭 풀어주고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너무나도 고생했어요. 자, 그러면 저는 이제 이걸로 이제 수업이 끝나니까 나중에 온라인 계약이 아니라 오프라인 계약이 되면 그때 보도록 합시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